1년 동안 원장님 잔소리하고 제 잔소리만 합쳐도 강의 한 터면 될 거예요. 잔소리 저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으셔야 돼요, 잔소리. 그러면 이제 아까 1교시 때 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된다 그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법률 행위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1교시에 들었던 것 중에서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요게 모여서 요런 놈들을 충족을 시키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요건 이제 잊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법률 요건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 의사 표시하고 준법률 행위 요거 개념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이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핵심 개념이라 그랬고 법률 행위를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라 그랬어요. 이 법률 행위에 관해서 5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법률 행위의 기본적인 내용 요건이라고 해서 여기 한 세트가 있고요. 법률 행위의 요건. 그 다음에 법률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 표시가 한 세트가 있고요. 법률 행위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대리라고 해요. 이렇게 법률 행위 했는데 예컨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유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어요. 계약은 했는데 계약이 유효해야 계약을 한 사람이 원했던 걸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계약이 무조건 다 유효인 건 아니고요. 무효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당사자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뒷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뒷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뭘 붙이는 게 있어요. 부관이라고. 요게 민법 총칙 내용이에요. 아까 민법 총칙이 5덩어리가 있다 그랬고 그 중에서 요게 각각 한 문제씩 나오고 여기서 7문제 내지 8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요게 이제 민법 총칙 5덩어리. 요걸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14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요거와 관련해서는 요 의사표시 가기 전에 5덩어리 중에서 법률행위와 관련된 의의가 있고요. 특징이 나오고요. 유형, 종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건이 나와요. 요건이 나오고 해석이라는 놈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2-3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2문제 내지 3문제가 먼저 법률행위의 뜻은 아까 우리 했죠. 법률행위는 이런 거다. 그냥 쉽게 말하면 행위를 한 사람이 원했던 효과가 생길 때 그런 행위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 법률행위는 주소가 법률 요건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말할 때 끝이 이렇게 끝이 나면 돼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끝이 나면 돼요. 특히 이거는 가로 넣기로도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출제 지문이. 근데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이 아니라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행위자가 원했던 결과가 생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었어요? 의사 표시. 요거 엮으면 돼요. 그럼 법률행위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뜻을 보면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를 필수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건지 대충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표현이 어려울 뿐이에요. 표현이 어려운데 자꾸 읽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걸 법률행위로 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행위는 특징이 행위자가 원한 대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보면 계약 같은 게 있고 혼인도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두 사람이 평생을 같이 살 목적으로 결혼, 혼인이라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부부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법률행위는 뜻이 법률 요건이다라고 끝이 나야 되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욕한다 이런 게 들어가면 되고 그 특징은 그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한 대로 무슨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관계를 머릿속으로 딱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쭉 나옵니다. 법률행위가 좀 전에 예를 보면 뭐 매매계약도 있고 혼인도 있고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도 있고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것도 있고 유언도 있고 등등 법률행위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몇 가지로 이렇게 묶어요. 그걸 법률행위 종류 또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분류 기준이 있어요. 분류 기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기준이고 그 중에 하나만 오늘 봅니다. 하나만. 제일 중요한 게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가 몇 개가 들어있나에 따라서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도 이게 집중해서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단독행위를 골라라.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를 말할 때 이 의사표시 수에 따른 분류 요거는 꼭 좀 여러분들이 분류하셔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딱 하나 들어있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이걸 단독행위라고 불러요. 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딱 하나 들어있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두 개 이상이 들어있는 게 계약이라는 게 있고 합동행위라는 게 있어요. 요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의사표시가 하나 들어있는 걸 단독행위, 두 개 이상 들어있는 걸 계약과 합동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럴 때 단독행위가 또다시 두 개가 있어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단독행위도 법률행위 때문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데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하는가 안 하는가의 구별이에요.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게 유언이에요. 유언도 법률행위인데 누구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유언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유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요건 외워야 돼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미르재단 같은 거. 재단법인이죠? 이런 거 단독행위예요. 근데 상대방이 없어요. 이런 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합니다. 동산. 동산이 뭐예요? 네, 부동산 2위 물건을 동산이라 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말해요. 그럼 결국 동산은 토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이게 동산이에요. 그 동산 소유권을 포기. 거창하죠? 쓰레기통에 물건 버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다가 그 물건을 더 이상 갖기 싫어서 버려. 그럼 그 물건에 대한 뭘 포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포기하는 거예요. 동산 소유권 포기고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 세 개 좀 외우셔야 돼요. 외우면 돼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이런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합니다. 반면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건 앞으로 여러 개를 봐요. 계약을 취소하는 거, 계약을 해제하는 거, 계약을 해지하는 거. 해제하고 해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할 거예요.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어떤 행위를 나중에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 그래요. 추인. 어떤 행위에 동의를 해주는 게 있어요. 동의. 철회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일단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꼴랑 하나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로 나뉘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요게 있다.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단독행위 특징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만 머릿속에 외우세요. 반면에 계약은요. 여기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할 때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먼저 뭐 예컨대 매도니 물건 사라. 계약을 요청을 하겠죠. 계약을 요청하는 걸 청약이라고 합니다. 야, 이 물건 얼마에 사라. 그런데 을이 그 청약을 받았는데 물건도 괜찮고 가격도 적당해. 그러면 사겠다라고 수락을 하겠죠. 그걸 승낙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몇 개? 두 개. 그 두 개가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일단 몇 개? 두 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각각 방향, 의사표시 방향이 상대방을 향해 있어요. 의사표시 방향이 상대방을 향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의사표시 각각의 목적이 달라요. 갑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 뭐가 목적일까요? 돈. 반면에 을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 뭐가 목적이에요? 물건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의사표시가 들어있는데 그 의사표시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해 있고 목적이 서로 달라. 서로 달라. 서로 상자 달을 이자 써서 상이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경우를 대립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데요. 절대로 쉬운 말로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민법을 한 6개월 이상 공부하다 보면요. 집에서 민법 공부 안 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런 게 튀어나와요. 본인도 놀래. 상대방도 저 중국에서 공부하더니 이상해졌다 그래요. 말 이상한 거 쓴다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방향이 상대방을 향해 있고 목적이 서로 다른 걸 대립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청약과 승낙의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이라 합니다. 다 필요 없고 청약과 승낙, 대립적 의사표시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걸 계약이라 합니다. 나중에 계약법 가서 징글징글하게 봐요. 반면에 합동행위는 예를 가지고 기억을 좀 하시면 돼요. 사단법인 설립행위라고요.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단법인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가 있어요. 갑을병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방향이 동일해요.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상해 있어요.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 병의 의사표시. 두 번째로 목적이 같아야죠. 갑을병이 모여갖고 하나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갑을병의 목적이 서로 다르면 하나의 회사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방향과 목적이 동일할 때 이걸 구심적 의사표시 이렇게 불러요. 구심이란 게 뭐예요? 원의 중심으로 모인다 이런 뜻이죠. 구심적 의사표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합동행위는 두 개 이상의 구심적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이렇게 불러요. 구별이 되지요. 계약하고. 계약은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 합동행위는 방향과 목적이 동일하다. 그 예 중에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와 관련해서는 다른 것들도 있긴 있으나 이번 순환에서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고 각각 기억을 해야 될 게 몇 개 있더라. 단독행위는 요거 외우면 되고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적 의사표시가 합치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합동행위는 구심적 의사표시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라는 게 있고 나아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방이라는 건 대립적 상대방을 말합니다. 대립적 상대방은 계약에 존재하고 합동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립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아직까지도 재미는 없죠. 민법이 재미없어요. 일단은 법률의 종류에서 그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그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요건이 나와요. 법률의 요건.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이 물건을 팔아갖고 돈을 손에 넣고 싶어요. 그러려면 가만히 물건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누군가하고 계약이란 걸 해야 돼요. 갑이 A라는 물건을 갖고 있더라.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좀 손에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를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이라는 걸 일단 해야 돼요. 그래야 갑은 원했던 돈을 손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 누군가에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일단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려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학원과 뭐를 해야 돼요? 계약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일단 계약이 있어야 한다. 이거를 법률행위의 성립 이렇게 부르고 그 법률행위가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을 성립요건이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을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성립은 했어. 성립을 했는데 이때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그 계약은 우리 민법상 무효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했던 걸 손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때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걸 효력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률행위 요건이란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 법률 행위를 한 자가 원했던 결과가 최종적으로 생기려면 먼저 법률행위는 성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유효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두 가지 관계는 당연히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다 무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판단하게 돼요. 이럴 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각각 두 가지씩 있어요. 하나가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일반적 요건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법률행위가 필요한 특별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각각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그 다음에 특별 성립요건, 특별 효력요건 이렇게 나눠져요. 이때 일반적 성립요건, 즉 어떠한 법률행위든 단독행위가 됐든 계약이 됐든 합동행위가 됐든 어떠한 법률행위든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행위하는 사람, 당사자. 두 번째, 행위하는 목적.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의사표시가. 요 세 가지가 어떠한 법률이든 반드시 갖춰야 될 일반적 성립 요건이 됩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 그런데 모든 법률행위 일단 요걸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혼인 같은 법률행위는요. 혼인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자 우리 그러자 라고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구청 가서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매 같은 건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매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신고 안 해도 매매 계약이 돼요. 그런데 혼인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혼인이라는 법률행위만은 특별하게 뭐가 필요하구나. 신고가 필요하구나. 이걸 특별 성립 요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성립 요건과 어떤 개별적 법률 행위에 필요한 성립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런 걸 갖추면 그 행위는 성립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립만 갖고는 안 되고 그 행위가 효력 요건까지 갖춰야 완전하게 그 법률 행위를 한 자가 의도했던 결과가 생깁니다. 그럼 효력 요건에는 뭐가 있을까? 모든 법률 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반적 효력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야 될 요건을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인 세 가지. 각각 당사자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능력. 민법상 능력을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법률 행위를 할 때, 법률 행위를 할 때 당사자가 이 세 가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권리 능력은 나중에 소유권 가서 볼 거예요. 몰라도 돼요. 의사 능력은 판단력을 말합니다. 판단력. 그런데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 생각하면 돼요. 만취. 새벽 2시쯤 편의점 가면 많이 봐요. 이런 분들. 새벽 2시 가면 편의점 가면 이런 분들 많아요. 본인이 뭘 사는지도 구별 못하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만취돼서 집에 들어왔다. 함부로 두부 같은 거 사오라고 시키면 안 돼요. 다 무효가 돼요. 잘못하면. 무효예요. 무효. 만취한 자는 계약하면 안 돼요. 계약을 해도 무효야. 그러니까 함부로 만취해서 들어온 남편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무효.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부에 필요한 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행위할 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다. 예를 들어 만취한 경우 그 사람이 계약을 했다. 계약은 성립했지만 그 계약은 뭐다?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취는 안 했어도 이게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 이 행위 능력은 다 필요 없고요. 행위가 제한되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제한 능력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어요. 이런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는 행위가, 이때의 행위란 건 법률 행위 말합니다. 법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해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혼자 가서 덜렁 계약을 했다. 네?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효력 요건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우리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요 목적.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 이게 확실하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요. 적법해야 되고요.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목적이란 게.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쪼개져요. 의사하고 표시로. 의사하고 표시로 쪼개지는데 이때 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돼. 일치.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나? 있어요.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고 두 번째, 하자라는 게 없어야 돼요. 하자라는 게 없어야 돼요. 특히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시험장 가셔가지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도 어떤 분이 문제지에는 3번으로 체킹이 돼 있는데 답안지에는 2번으로 표시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지는 3번으로, 이게 정답인데 3번 잘 골라놓고 답안지에는 2번으로 표시한 분이 있어요. 생각은 몇 번? 3번. 표시는 몇 번? 2번. 불일치. 그럼 원한 결과 합격.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죠. 이런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일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겠죠?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고 하자라는 게 없어야 돼요. 아이고야. 아이고. 배가 나와서 허리를 구부리기 힘들어요. 양말 신기도 힘들어요.
내가 1년을 여긴 안 했더니 실장님이 딱 보더니 왜 이렇게 살이 푸둥푸둥 쪘냐고 쪘더라고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몸무게가 70kg가 넘어본 적이 없는데 넘었어. 큰일 났어. 살을 빼야 돼. 이거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요. 특별 효력 요건이 5개가 있어요. 더 있는데 우리 시험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5개가 있어요.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이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조건이 성취가 돼야 돼요. 기한부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다 뒤에서 할 거예요. 기한이 도래해야 돼요. 유언 같은 경우는요.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요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사망, 허가 요게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을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5개 중에서 4개가 여기에서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여기서 뽑아요. 여기서. 효력 요건 아닌 거에서. 그래서 효력 요건인 걸 외워야 돼요. 그 중에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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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요게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걸 앞으로 볼 거예요. 아까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범위라 그랬죠? 그 법률행위 중에서 종류와 관련된 게 간혹 한 문제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률, 타이틀이 법률행위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부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민법 총칙이에요.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쫙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뼈대가 머릿속에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다는 기억이 안 나도 최소한 효력 요건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효력 요건은. 그래서 목적 요건, 확, 가, 적, 사. 이렇게 중얼중얼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확가, 적, 사. 특별 효력 요건, 대조기 사가 이렇게 외우면 돼요. 특별 효력 요건, 특효, 대조기 사가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막 외우라 그래요. 저는 나중에 되면 암기만이 살 길입니다. 미리미리 외울 거 좀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 외워두면 편해요. 네? 네. 특별 효력 요건. 앞머리 따서 외울 거예요. 근데 앞머리만 외워놓으면 안 돼요. 이게 뭔지 알아야지. 특효 대조기 사관을 외워놨어. 근데 특이 뭐고 효가 뭔지 말하면 안 되죠. 같이 외우는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 요건 중에서 효력 요건, 기본적인 걸 머릿속에 이렇게 뼈대를 잡아둡니다. 그리고 공부하면 편해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예? 내가 지금 뭐를 공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쉬워져요. 아시겠죠? 일단 이 뼈대를 잡아줍니다. 그 내용이 149페이지, 150페이지까지 쫙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리고 150페이지 4번 타이틀이 뭐예요? 목적이죠. 거기 목적을 보면 양가로 1번의 확정성, 양가로 3번의 가능성, 양가로 4번의 적법성, 오른쪽 5번의 사회적 타당성까지 나와 있어요.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넘기면 156페이지 가면 뭐가 있어요? 의사표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의사표시. 그렇죠? 또 넘기면 대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 넘기면 무효 취소 나오고 마지막에 부관이 나옵니다. 예? 그거 이제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요거부터 보는 거라 그랬어요. 목적. 150페이지 법률의 목적. 목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확가적사. 딱 떠올라야 돼요. 확가적사.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돼. 그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의사 표시를 할 때 의사.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했어요. 뭘 원했어요? 강의 듣는 거. 그게 법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목적이란 결국 의사, 원하는 거, 법률 효과. 아까 봤던 거 뭐? 이거예요, 이거. 권리 변동이었죠, 이게. 그렇죠?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손에 넣는 거, 권리의 취득,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목적. 다른 말로 법률의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 자, 이렇게 법률의 목적이란 법률 행위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 관계의 변동, 즉 법률 효과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매계약 같은 경우 매도인이 원하는 건 대금 청구권이고 매수인이 원하는 건 재산권이에요. 그렇죠? 이게 첫째,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각과 을이 대구시 무슨 동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요. 대구시 무슨 동에 있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 둘 약간 멍청한, 특히 팔아먹은 사람이 약간 멍청해요. 이 갑이 땅 소유자인데 자기가 대구시 무슨 동에 있는 땅이 세 필지가 있었어요. 갑이 땅을 세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멍청한 갑이 지가 땅을 몇 개 갖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동 땅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냥 그 동에 땅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을도 하나만 생각하고 A, B, C 세 필지가 있는데 이 세 필지 중 어떤 땅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하고 토지 도장을 살펴봤더니 갑이 땅을 세 필지를 갖고 있었어요. 을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갑하고 을 사이에 싸움이 생겼어요. 어떤 땅을 넘겨줄 것인지. 갑은 어떤 땅을 넘겨주려고 했을까요? 제일 꽂은 거. 을은 제일 좋은 거. 둘이 다툼이 생겼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 A 토지인지 B 토지인지 C 토지인지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무효다. 이렇게 나와요. 계약은 무효다. 그럴 때 기준이 뭐예요? 확정성. 확정성. 이 법률 행위는 이 계약은 계약 당시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무효. 근데 판례가 여기서 한마디를 더해요. 설령 행위 당시 확정을 안 지었다 하더라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으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A 토지인지 B 토지인지 C 토지인지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행기에 갑의 선택에 의한다. 또는 을의 선택에 의한다라는 기준이라도 마련이 되어 있으면 이 계약은 유효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계약은 확정도 안 돼 있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따라서 무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판례를 보고 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 아하, 확정성이라는 건 두 가지를 말하는구나. 하나가 행위 당시 확정이 되어 있는 것 또는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법률의 목적은 행위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족하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X. 왜?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법률 행위는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성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걸 머릿속에 잊지 마세요.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자, 확정성을 통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첫 번째가 이제 확정성이에요. 두 번째가 실현 가능성인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앉아가지고 제가 맨날 드는 얘기인데 둘이 애인 사이예요. 공원에 앉아갖고 이제 가을 밤을 만끽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해요. 을이 갑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야 나 별 하나 따다 줘. 이렇게. 얘네들도 약간 최순실 파죠. 그렇지. 요새는 다 통하죠 그걸로. 네. 혹시 여기 또 그쪽 통하고 또 연관 있는 분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또 네. 있을 수 있죠 또. 그래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지. 어쨌든 약간 맛이 간 애들이. 근데 어쨌든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줘 그랬더니 이 멍청한 놈이 또 얘도 오케이 했어요. 갑이 돈을 받고 별을 따다 준다 그랬을까요? 그냥 따다 준다 그랬을까요? 그냥. 돈 안 받고 하는 걸 증여라 그래. 계약이에요.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죠? 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요. 법률이 성립을 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유무효가 문제가 돼요. 만약에 이게 유효하다면 갑은 어떻게든 줘야 되고 못 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고 이렇게 돼요. 강제 집행당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무효라면 안 해도 되죠. 그 유무효를 판단하는 게 이거예요. 먼저 확정성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확정성 판단하려고 왔는데 둘이 그냥 별을 따다 주기만 했지 어떤 별인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걸려요. 무효라 그래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얘가 저별 그랬어요. 저별. 정해졌죠? 이건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가능하냐 말이죠. 불가능하죠? 여기 걸려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성 먼저 판단하고 확정성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뭘 판단하고? 실현 가능성. 그런데 이 실현 가능과 관련해서 가능 불가능을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겨요.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미국의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화성 이주민 분양 광고를 했어요. 화성에 거주지를 건설하고 거기 분양을 했어요. 그 분양 계약을 10,000명이 넘게 계약을 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모르죠, 이거는. 아니, 걔네들이 화성에다 이렇게 돔 형태로 계획을 다 발표했어요. 이렇게 화성에 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봐가지고 이렇게 물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시설 만들고, 햇볕 같은 걸로 전지 만들어가지고, 전기 공급하고 이렇게 돔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언젠가는 가능하죠. 얘네들은 5년 내에 만들겠다 어쩌고 이렇게 했어요. 5년 뒤에 가능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 5년이 아니고 10년 뒤에 가능할 수도 있고요. 가능은 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별 따다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언젠가는 별도 따다줄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별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게 지금 가능하냔 말이죠. 지금은 가능하지 않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 계약이 유무조를 판단할 때 기준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언제 가능 불가능을 판단할 것이냐. 미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요. 행위 당시.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행위 당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지고 판단해요. 그 계약을 할 당시에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만약에 계약을 할 당시에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계약은 무효다. 이래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능의 유형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가 행위 당시 불가능.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행위 이후에 불가능해지는 게 있어요.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각과 을이요. 주택 매매 계약을 했어요.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주택이 1월 8일 날 지진으로 멸실이 됐어요. 9일이라 그럴까? 갑이 경주에 주택을 한옥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한옥이 지진으로 멸실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서울 살고 있는 갑이 그 경주에 사는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월 9일 날 주택이 지진으로 이미 멸실이 되었기 때문에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갑은 을에게 주택을 넘겨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행위 당시 불가능한 걸 뭐라 그래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러고 행위 당시 불가능하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멀쩡히 있었는데 그 주택이 1월 12일 날 지진으로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는 주택이 멀쩡히 있었으니까 실현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계약 이후에 불가능해졌죠.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이 후발적 불능은 행위 당시 가능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계약 자체는. 그러면 계약 자체가 유효하니까 갑과 을에게는 각각 권리 의무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갑은 을에게 주택을 넘겨줄 의무가 이미 생겼어요. 근데 1월 10일 날 지진으로 멸실됐으니까 갑은 주택을 넘겨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요. 일단 갑은 을에게 주택을 못 넘겨주죠.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계약 자체가 유효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민법상 제도가 계약법에 가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란 게 있고 위험 부담이란 게 있어요. 요건 이제 계약법 가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건인 가능 요건과 관련해서 실현이 불가능하면 무효인데 현재는 불가능하더라도 나중에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불가능해야 하는가의 기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이 언제다? 행위 당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행위 당시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다 보니까 유형이 두 개가 나온다. 행위 당시 불가능한 원시적 불가능이 있다. 무효다. 그러나 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나중에 불가능했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여기까지는 일단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 거요. 우리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이 멸실이 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OX, X. 그런 거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시험 지문에 그렇게 나와요? 안 어렵죠? 안 어렵잖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X 골라낼 수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야.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응용력은 나중에 지금 기르면 되고 오늘은 가능이란 건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일단 두 개. 더 있는데 오늘은 두 개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유형이 두 개가 나오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고 딱 요렇게만 구별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됐죠? 세 번째 요건이 적법성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들 이제 다 외울 거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요건이 적법성인데 적법성이란 건 법을 위반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법률행위가 법을 위반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적법성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꼭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안 지키면 큰일 나. 이걸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강행법규라고도 하고요. 강행규정이라고도 하고요. 강행규범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꼭 지켜야 되는 걸 강행규정, 강행규범, 강행법규 이렇게 부르고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임의법규, 임의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적법성이란 건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행규정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근데 이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안 지켰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예요. 그럼 결국 법률의 목적의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이란 뭘 말한다? 강행법규만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모든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모든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X, 이것도 기출지문이에요. 쉽죠? 쉬워요. 법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닙니다. 요것만 무효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요. 요게 두 개가 있어요. 효력규정이라는 놈이 있고 단속규정이라는 놈이 있어요. 위반을 해요.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하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대부분의 강행규정이 효력규정이에요. 그런데 요놈이 문제예요. 요거 위반했잖아요. 유효예요. 근데 처벌이 돼요. 그럼 요놈은 위반했다 하더라도 유효니까 임의규정의 성격이 있죠. 그렇죠? 근데 처벌을 받으니까 꼭 지켜야 되죠. 강행규정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단속규정에 대해서는 학자들끼리 아직도 싸워요. 이게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그런데 대법원은 강행규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자들이 싸우는 건 생각할 필요 없고 대법원의 태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대법원에 의할 때는 단속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근데 이런 게 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요. 최근에 또 부동산 전매 금지하고 있죠. 다시 이제 전매를 금지하는데 토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았어요. 이거를 을이 다시 병에게 또 팔았어요. 되파는 걸 전매라 하죠.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보면 얘는 자기가 매수한 부동산을 되팔 때에는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되팔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지 이름으로 등기할 때 취등록세를 내고요.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 사람이 취등록세 내기 싫고 양도세를 내기 싫어. 그러면 갑하고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얹어주기로 하고 대신 계약서에 매도인은 갑으로 쓰고 매수인은 공란으로 해서 받아요. 공란으로. 예? 그걸 그대로 얘한테 되팔면서 이렇게 매수인란을 써요. 그리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게끔 해요. 이걸 미등기 전매라 하고요. 미등기 전매에 기초한 등기를 중간생략 등기라고 해요. 이 중에 혹시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없나? 네, 있어요? 네, 이거요. 걸리면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요. 처벌돼요. 처벌되니까 강행규정. 근데 걸렸어요. 처벌되지요. 처벌은 변론하고 세금도 추징을 당해요. 세금을 추징하려면 이거 유효여야 되고 이것도 유효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놨어요, 법에서. 근데 했어. 이거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세금을 못 뜯어요. 이게 무효면 세금을 추징을 못해요. 근데 국가는 세금 뜯어야죠. 그러니까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뜯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게 나와요.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목적, 말은 멋있게 행정목적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세금 뜯어낼 목적이에요. 세금 뜯어낼 목적으로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닌 규정이 나와요. 그걸 단속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법성이란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근데 강행규정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고 단속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위반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해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속규정이라는 게 하나 있고 단속규정의 예에 요게 하나 있다. 요게 4번이나 답으로 나왔어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면 해서 요게다. 무효 아니에요?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일단 적법성 관해서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구별하시고 강행규정에 요런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단속규정이 어떤 거고 그 예가 뭐가 하나 있다. 여기까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내용까지가 15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다.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4가지 중에서 약간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크게 어렵지 않은 거 3개를 먼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뭐? 사회적 타당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